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박혜성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세기 한국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작가를 발굴하고 재조명해서 보다 풍요로운 미술사를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근대미술가의 재발견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시리즈는 한국 근대미술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가 6명을 소개합니다. 김옥규, 김종남, 김종하, 김영환, 신영헌, 박광호 등 우리에게 낯선 이 6명의 작가는 미술계의 무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자신만의 초현실주의적 세계를 탐험하고 완성했습니다. 하나의 양식으로 수렴될 수 없는 이들의 작품은 작가 생전에는 일종의 시대착오나 오리지널의 모방으로 관주되었고 사후에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도발적인 전의를 자처했던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리더 앙드레 브루통과 그 동료들과 달리 어떤 구심점도 갖지 못했고 집단을 이루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앵포르멜과 단색조회와 같은 추상미술, 실험미술, 민중미술 등 당대의 전의를 쫓는 후위가 되는 대신 차라리 주변에 머물기를 택했고 광복 후 현대성 모색과 함께 한국 미술가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주어진 전통의 재발견이나 민족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 추구에 구속되지 않고 인정해주는 이 없는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같은 고독한 행보는 이 작가들이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해방, 상상력에 대한 갈망과 창조의 본능을 일깨우는 초현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 작가의 존재는 대개 구상과 추상, 전통과 현대, 아카데미즘과 전위, 순수 미학과 현실 참여 등 이항 대립으로 귀결되고 신화화된 몇몇 거장이나 운동, 단체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틈새를 드러내서 그 불연속성과 다양성을 새삼 일깨운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전시의 인트로 부분부터 함께 돌아보실까요? 지난 2024년은 초현실주의 선언이 발표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전시가 프랑스와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열렸습니다. 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 직후 합리주의적, 기독교적,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백인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유지되던 유럽, 특히 서유럽의 가치체계 전반을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파리의 낡은 스튜디오에 모인 일군의 젊은 예술가들이 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의 재건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외치면서 잃어버린 사랑과 꿈, 상상력을 추구하자고, 이를 통해서 인간 정신의 해방을 얻어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예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삶의 신비와 놀라움을 발견하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매개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술로서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현실주의 미술을 단순히 꿈과 무의식,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좀 기이한 미술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초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사랑과 혁명을 추구한 전위 예술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전시실에서는 초현실주의를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특정 전위 예술 운동으로 다루는 대신 세상과 예술을 대하는 일종의 태도 혹은 정신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그 유산을 살펴봅니다. 1929년 발표한 초현실주의 제2선언에서 브루통은 삶과 죽음이, 현실계와 상상계가, 과거와 미래가, 소통 가능한 것과 소통 불가능한 것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모순적으로 감지되기를 그치는 어떤 정신의 한 점을 초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초현실주의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20년대 말이지만 작품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일본에서 유학하며 제야미술단체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환기, 이중섭, 유영국, 문학수 등이 바로 그들이죠.
외부 세계의 기계적 또는 인상주의적 모방이나 표현주의적인 감정 분출 대신에 현실의 이면을 드러내는 상상력의 힘을 지닌 이 작가들의 작품은 당시 낯설고 첨단적인 미술로 인식되었습니다. 앙드레 브루통은 초현실주의와 회화라는 글에서 초현실주의 회화 조건으로 특정 기법이나 모티브를 제시하는 대신에 순수한 내적 모델을 강조를 했는데, 이들의 작품에서 우리는 브루통이 말한 순수한 내적 모델, 즉 시적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인의 눈을 가진 이들 작가들은 단순히 몽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낯설게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이들의 작품이 현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전시에서 영상과 자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추상이 주류가 되면서 초현실주의는 그 문학성과 형상성으로 인해서 반현대적인 것으로 주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꿈과 사랑, 현실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초현실주의의 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비록 작가 본인이 초현실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오토마티즘, 데페이즈망, 더블 이미지, 콜라주, 프로타주 등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하거나 우연과 경이, 신화적 상상력과 시적 세계, 성적 욕망, 생명 이전 근원 또는 죽음에 대한 욕동, 혁명, 초월 등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잠, 꿈, 신화, 불안한 무의식을 드러내는 그림자 또는 분신,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눈, 이성과 합리를 거부하는 낯선 병치나 절단된 신체 등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명의 작가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 전시실에서는 1930년대 일본에서 한참 초현실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때 초현실주의를 직접 경험했던 2명의 작가를 소개합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김종남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평생 갈등했고, 이북이 고향인 김욱규는 사회적 고립 속에서 실존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마나베 히데오로 불리는 김종남을 소개합니다. 김종남은 191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1934년 일본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일본에 처음으로 초현실주의 미술을 소개하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후쿠자와 이치로를 사사했습니다. 그가 주도하여 결성한 전위미술단체인 미술문화협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거세질 무렵 육군 항공정비부대에 징용되었고, 전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영자신문 디자인을 하면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김종남은 1950년 마나베 집안의 양자가 되어 성을 바꾸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제1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했던 그는 임종을 앞두고서야 2 아들에게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작가 대신 그가 남긴 작품이 8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셈입니다. 김종남, 마나베 히데오의 작품은 초기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 곤충 등의 자연 생물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그의 작품은 보호색을 띤 기이한 생명체들이 식물 사이에 숨어 있거나 새와 인간, 식물과 인간 등 서로 다른 종이 결합된 생명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낯설고 묘한 느낌을 줍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숨어 있는 모티브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그의 작품에서 관람자는 마나베 히데오라는 보호색을 두른 채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작가의 내면 깊이 도사리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를 굳이 포함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가 국가, 종교,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금기를 깨고 모든 미학적, 도덕적 잣대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공동체가 민족 또는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자유로운 창조성에 기반한 문명 이전 원시적인 공동체 같은 공동체였음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멋진 작품을 직접 본 뒤로는 그의 작품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비록 그가 일본인으로 살았지만 그 작품에는 그가 평생 이성적으로 억압한 타자, 즉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이중적 자아의 분열과 갈등이 작품에 병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한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실 김욱규라는 작가의 초기 작업에서도 이러한 내적 분열과 갈등,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욱규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911년생입니다. 1930년대 중반 도일하여 가와바타 화학교에서 서양화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중섭, 김환기, 유영국 등이 수학했던 문화학원에 입학했다고 전해지고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의 산실로 간주되는 독립미술협회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함흥미술연구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함흥미술동맹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둔 채 월남한 김욱규는 북한에서의 전력이 남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데 장애가 돼서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 그리는 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 초 그의 나이 60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창작에 전념했는데 작가가 남긴 400여 점에 가까운 작품에는 제목과 제작 연도, 심지어 서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작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내성적이었던 그에게는 골방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는 일만이 상실과 모순으로 점철된 현실적, 심리적 삶에서 구원받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계는 물론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홀로 작업한 그의 첫 개인전은 1990년 타계 후 이듬해 장남이 마련한 유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왠지 숙연해집니다. 작가는 돌아가시면서 작품을 모두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욱규의 작품은 사실주의, 표현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비정형 추상과 기하학적 추상 등 다양한 양식을 넘나듭니다. 1970년대 작품에는 흥미롭게도 김종남처럼 식물, 숲 또는 정원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낮의 숲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이전 시기 주로 나방, 날벌레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숲은 내밀하고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합니다. 풀숲에는 인간인지 식물인지 곤충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여러 종의 생명체가 숨어 있습니다. 김욱규의 숲은 치유와 평화의 안식처라기보다 날것의 기운과 혼돈으로 가득한 원초적 공간으로 보는 이에게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점차 숲이 사라지고 기이한 생명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이목구비가 생략되거나 새나 곤충과 한몸이 된 기형적인 인간의 모습은 잔혹동화나 SF에 등장할 법한 그로테스크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표정이 없지만 격렬한 몸짓과 손짓을 통해 두려움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화면은 작은 여백조차 허락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작가 내면의 엄청난 카오스를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요.
삼전시실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보기 드물게 개인의 내밀한 욕망과 에로틱한 환상을 그려낸 김종하와 박광호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다른 4명 작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미술계하고 교류를 가졌지만 이들 역시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세계에 탐닉했습니다. 김종하는 191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32년 도쿄로 건너가 김옥규와 마찬가지로 가와바타 화학교에서 회화의 기초를 익히고 1937년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공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하고 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2세대 화가로서는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행보를 걸었습니다. 1956년 도불은 그의 화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 유학 시절에도 초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도불 이후부터였거든요. 귀국 후 작가는 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활발하게 작업 활동을 했습니다. 김종하는 1950년대 중반 미술계에 확산된 추상의 물결을 거부하고 구상미술 발전을 표방하며 설립된 모구회 창립에도 참여했고 국가가 추진했던 민족기록화나 새마을운동 기록화에도 참여하는 등 주로 사실주의적인 구상회화를 제작했지만 그의 작품은 당시 아카데믹한 구상회화와는 달리 감각적인 현실과 사적인 욕망과 꿈의 세계, 원형적인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럼 작품을 살펴보실까요? 김종하 작가는 환상과 신비의 세계가 저 멀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자연을 향한 인간 내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와 기계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상을 내면적인 시각에서 변형시켜 마음속의 것으로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색장갑은 김종하가 파리에 도착하고 이듬해 그랑팔레에서 개최된 르살롱 전시에 출품된 작품으로 부티크에 진열된 장갑과 마네킹 등을 소재로 한 정물화입니다. 장갑이라는 소재는 초현실주의 회화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데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장갑은 가면과 마찬가지로 신체 일부처럼 기능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신체가 아닌 이중성을 지닌 사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체 변형과 사회적 규범,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색장갑 이후 김종하 작가의 작품은 사실적이지만 현실 표면 아래 감추어 있는 낯선 감정과 욕망, 상상력을 내포합니다. 김종하의 작품은 유려한 선묘와 밀도 높은 색채, 깊이 있는 공간 구성, 조형 감각 등 탁월한 기술적 정교함, 고전주의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환상성이 스며들듯 퍼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년배 사실주의 작가들이 한국성, 민족성 또는 전통에 주목할 때 작가는 이성과 감성, 몸과 정신, 주관과 객관, 관능과 금요, 현실과 환상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향보 박광호는 대구 출신으로 1932년생입니다. 10대 시절부터 문학에 큰 관심과 재능을 보여주었는데 전쟁의 상흔을 담고 있는 1950년대 초기작에서 그의 문학적 취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귀향한 후 대구교육대학교에서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안가주망이라는 단체 정도에서 오랜 동안 꾸준히 활동했을 뿐 대구 화단에도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업 초기에는 전쟁의 상흔과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을 담은 표현주의, 앵포름의 경향의 작품에서부터 동서고금의 이미지를 콜라주한 팝아트적인 작품, 옵티컬 또는 기하학적 추상 등 다양한 주제와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결, 향, 음향, 요철, 군집 등 연작을 통해서 당시 한국 미술계에서는 보기 드문 기계적인 일상 속에 억압된 성적 욕망과 물씬 숭배의 욕망을 오브제 형태로 표출했습니다.
합리성을 벗어난 오브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진과 후퇴가 상호작용하는 모호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박광어 작가는 구상과 추상, 생명체와 비생명체, 안과 박, 삶과 죽음을 연결하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풍성하게 채우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 여기로 끌어옵니다. 박광호 작가는 초현실주의 오브제, 특히 잠재의식을 상징화한 살바도르 달리의 상징기능 오브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개념화한 상징기능 오브제는 반드시 성기나 유사기관을 재현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은 효과에 의해 일상의 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성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망의 문화와 물체의 문화가 일치하는 상징기능 오브제는 인간 누구나 지니는 물씬 숭배를 내포합니다. 박광호 작가는 물체가 범람하는 인간마저 물체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브제를 통해 곽성된 의식과 잠자는 의식을 구체적으로 표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신체의 일부가 물씬화되어 성적인 속성을 지닌 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지금 보시는 종유 환상에서 동굴의 종유석처럼 매달려 있는 것들은 여성의 가슴, 남성기를 연상시킵니다. 옆에 있는 반도 환상도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잠재된 본능과 욕망을 일깨웁니다. 이는 1970년대 한국 미술에서 보기 드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이 욕망에 주목했던 이유는 금기에 대한 위반이 인간 내면의 진정한 본성을 해방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마지막 전시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사전시실에서는 도상이나 공간 구성, 기법 등에 있어서 조르조 데 키리코나 살바도르 달리와 유사한 유럽 초현실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해방 후 세워진 국내 미술대학 1세대로서 한국 근대사 및 미술사 토대 위에 형성된 독특한 초현실주의적 세계를 구축한 김영환과 신영원 두 작가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들은 우연히도 이북 출신이면서 1930년대 일본에서 초현실주의를 직접 목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초현실을 구현하고자 했던 이중섭, 이쾌대를 사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김영환은 함경남도 안변군 출신으로 1928년생입니다. 1956년 박서보, 김충선, 문우식과 함께 반국전을 내세운 4인전에 참가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탄생을 알리는 전시로 종종 언급되기 때문에 작가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술평론가이자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오광수는 본격적인 슈르리얼리즘 미술을 추구하는 작가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 김영환은 꾸준히 환상적인 독자의 경지를 추구해온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의 환상은 현실과 전혀 무관한 비현실적 환상이 아닙니다. 작가는 대학 시절부터 초현실주의에 매료되었는데 초현실주의를 통해 전쟁과 분단을 겪은 비참한 한국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년배들처럼 앵포르메를 통해 실존의 고통을 드러내는 대신 작가는 화폭의 현실을 재구성해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편을 택한 것이죠. 뒤에 보이는 작품을 비롯해 그의 초현실주의 작업은 현실에 발을 디딘 채 상상으로 재구성된 현실 너머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62년작 자화상 풍경입니다. 김영환의 작품에는 긴장 가득하면서 고요하고 과장된 원근법적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 공간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자아의 변형이 일어나는 무의식의 풍경이자 경이로운 사건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화상 풍경에서 바닷가의 나지막한 절벽 위에 큰 얼굴로만 존재하는 거인은 땅이 변형하거나 땅에서 솟아나온 낯선 존재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인물은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중 누군가가 잠자리에 들면서 시인은 작업 중이라는 팻말을 문에 걸어두었다고 하네요. 이 거인 역시 꿈속에서 작업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의 꿈 또는 무의식일 수 있고요. 그의 얼굴은 렌즈 또는 관, 구슬처럼 보이는 기계적 요소가 결합되어 생명과 비생명, 의식과 감각의 융합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서 있는 사각형의 구조물과 그루터기, 원경이 보이는 바다를 가르는 길, 흐르는 형태의 기체처럼 생긴 구름 등은 이 환상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각각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작은 인간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신화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한편으로 매우 유머러스합니다. 드로잉을 포함해 여러 작품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니 눈여겨 찾아보시면 작품이 한층 흥미로워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작가의 순서네요. 신영원은 1923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직후 서울로 내려와 익회대가 설립한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수학했고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삼성교 부근에 성북회화연구소를 모범으로 한 화실을 세워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기억하는 신영원은 기본이 탄탄한 화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작가는 1950, 60년대에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2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것 이외에는 주로 기독교 관련 단체 전시에 참여해 종교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칩과하다시피 세상과 단절된 그였지만 신영원의 작품에는 20세기 한국이 겪은 식민, 전쟁, 분단, 독재의 역사가 특정 종교를 넘어 작가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 시절을 살아낸 한국인 대부분이 겪은 트라우마가 강박처럼 악몽이나 비극적 드라마로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사실주의 기법으로 더블 이미지 방식을 사용해 전쟁과 분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국 산천을 인간의 형상과 결합한 기이한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작가 본인은 자신의 작업을 특정 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인간을 둘러싼 현실의 삶에 단단히 발을 딛고 부조리한 현실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예술적 경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초현실주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언뜻 두 개의 바위 절벽이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두 절벽이 사람의 옆모습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절벽 아래 손을 뻗어 상대에게 닿으려 애쓰는 애처로운 몸짓을 하고 있는 인간이 보입니다. 그 맞은편에서 그의 접근을 거부하는 또는 포기하는 듯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은 땅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얼굴과 함께 신화에 나올 법한 거인의 세계를 연상시킵니다. 신영원은 초기 앵포르멜 작업에서 점차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형하고 중첩시켜 섬뜩함을 배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살바도르 달리가 즐겨 사용한 이중 영상, 즉 하나의 이미지가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시각적 착시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억압된 잠재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듯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영원은 옆에 보시는 작품들처럼 분단된 조국 강산을 주제로 한 바다의 비화, 임진강, 모정은 산하를 누비고 등의 시리즈에서 이중 영상 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신영원 작품의 주조가 되는 회색은 현실과 비현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듯한 중간색으로 비극의 무게를 더합니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유사한 기법을 사용해 패도기, 달동네, 도시 등의 작품에서 물질 문명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염려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전시 투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전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전시를 물리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한 7개월 정도로 짧지만 구상은 꽤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성북동의 한 카페에 걸려있는 신영원 작가의 작품을 처음 발견하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1970년대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었거든요. 비슷한 무렵 김영환, 박광호 작가님의 유족분을 처음 뵙고 작품을 실견했는데 그 이후로 오랫동안 전시 관련 연락이 없어서 죄송하게도 이분들이 마냥 기다리셨죠. 반면 전시를 몇 년 전에 열었더라면 소개할 수 없었던 작가도 있습니다. 김욱규 작가는 제 관심사를 아는 친구로부터 2년 전에 선물로 받은 낡은 도록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일본에 사시는 김종남, 마나베 히데오 유족분과는 5개월 전 가까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들 하죠. 기획자인 저와 이미 작고하신 6명의 작가분들 그리고 그 유족분들께 이번 전시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관람객 분들께도 어느 면에서든지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현실주의가 탄생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최초 발생지인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초현실주의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상가가 초현실주의가 접촉한 것은 모두 그것에 융합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초현실주의는 일찌감치 최초의 전위성과 혁명성은 상실하고 어떤 특별한 분위기 또는 효과를 모호하게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AI가 인간의 상상력과 경쟁하고 물질 자본주의가 모든 영역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오늘날 100년 전 인간 정신의 해방과 사랑을 외쳤던 초현실주의를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초현실주의에 그리고 이번 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 전시는 오늘 7월 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됩니다. 그럼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